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네, 경제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자, 이 경제뉴스 브리핑에는 해오름 자산 컨설팅 오진근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리 조합원이시기도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진근입니다. 네, 메르스 충격에 6월 기업 채광 경기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으로 악화되어서 6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리스 디폴트 우려까지 커지면서 기업의 체감 경기는 한층 위축되었습니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6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에 따르면 제조업의 6월 업황 BSI는 66으로 전월보다 7포인트 떨어지면서 두 달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6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전년에 세월호 사고 여파가 있을 때보다 더 나쁜 것이고 7월 업황 BSI도 67로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BSI는 아시다시피 기준치가 100으로 기업들이 느끼는 경기 상황입니다. 대기업 업황 BSI는 73이고 중소기업은 57로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수출기업, 내수기업 모두 67, 66으로 모두 부진했습니다. 뭐 굉장히 어려운데요. 쉽게 얘기해서 채광 경기가 무지무지하게 나쁘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자, 비제조업, 즉 서비스업의 6월 업황 BSI 역시 60으로 부진해서 2년 4개월 만에 체결하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또한 7월 업황 BSI도 66으로 굉장히 비관적이었습니다. 특히 BSI만 보면은 메르스로 인한 여파가 작년 세월호보다 더 나쁘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이 컸고, 특히 여가 서비스, 숙박, 운수, 도소매 등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또한 BSI의 소비자 동향지수 CSI를 합성한 6월 경제 심리 지수 ESI는 88로 전월에 98보다 10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뭐 하여튼 BSI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이게 잘 와닿지 않은데요. 여하튼 경제가 아주 위축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6년 만에 최대 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건 몰라도요. 우리 아니 닉네임은 아는데 이름을 갖다가 들으니까 좀 생소하네. 우리 오진근 조합원님도 아시겠지만은 네. 여기 합정동에 이 중국인 관광객으로 먹고 사는 동네 아닙니까? 근데 메르스 네. 이후에 관광버스가 단 한 대도 없어졌어요. 예, 서울 시내 전체가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죽으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나쁘구나 하는 그런 알겠는데 우리 또 오진근 대표님이 BSI를 이용해 설명해 주니까 훨씬 더 이해가 쉬운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 타결 가능성이 약해진 탓에 현지 시간으로 29일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일제히 그렉시트, 즉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이 또 참 어려운 말이네요. 그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27일 그리스가 국제 채권단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하려고 국민투표를 7월 5일 실시하겠다고 한 이후에 채권단과 그리스의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금융시장 투자자들은 리스크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네.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으로 주식시장에 직격탄을 날렸는데 네. 뉴욕 증권거래소 3대 지수는 나란히 2% 내렸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함께 4대 경제권으로 분류되는 유럽, 중국, 일본 증시도 일제히 무너졌습니다. 특히 그리스의 최대 채권국인 독일, 프랑스와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주요 증시는 3.6%에서 5.2%로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중국 상해 종합지수와 일본 니케이 평균 지수도 3%씩 하락했습니다. 네. 뉴욕 상업거래소의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2% 하락했습니다. 이 그리스 쇼크가 특히 유럽이나 중국, 일본에는 큰 영향을 미쳤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럽은 독일, 프랑스가 최대 그리스의 채권국이고, 네. 그리고 중국의 최대 수출국이 유럽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또 한국은 또 중국에 가장 또 많이 수출하기 때문에 연쇄적인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예. 자, 주식시장과는 달리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그 미국과 독일의 국채에는 투자자금이 몰렸다고 하고요. 안전자산인 달러와 엔화 강세로 인해서 원화 환율은 상승했다면서요? 네, 29일 오후 5시 현재 그 미국과 독일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2.33%와 0.78%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안전자산인 금도 0.5%가량 올렸는데요. 네. 하지만 그 예상과 달리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금 가격의 상승폭은 제한됐습니다. 달러의 환율은 한때 1유로당 1.1 달러가 깨지면서 1.096 달러까지 달러 강세를 나타냈지만은 1.124 달러까지 올라와서 오히려 전거래일보다 약세를 보였습니다. 달러의 약세는 그렉시트가 그러니까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하더라도 네. 유럽의 경제 통화 동맹 EMU에는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중국 주도의 국제금융기구인 AIIB라고 있지 않습니까? AIIB 네.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인데요. 이게 발족하면서 국제금융질서의 세 번째기가 본격화됐죠? 네, 그렇습니다. 창립회원국 57개국, 자본금 1천억 달러, 서방에 맞서서 중국 중심의 새로운 금융질서를 추구하는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이 예초보다 2배나 커진 규모로 닻을 올렸습니다.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영내는 물론 여기의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 AIIB가 발족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는데 창립을 주도한 중국은 지분율 30%, 투표권 26%로 독보적인 지위를 확보했고 또한 중요 안건은 75%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거부권을 확보했습니다. 중국의 성장이 무섭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G2인데 2026년에 G1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진근 대표님도 중국과 관련해서 사업하신다는 그런 소문이 있던데 맞습니까? 예, 중국 주식 전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 중국 주식 전문. 우리 혹시 청취자분 여러분들 중에서도 중국 주식에 관심 있으면은 우리 오진근 대표님에게 컨설팅 받으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많은 지분을 확보한 우리나라는 상임이사국 진출과 함께 부총재까지 넘보면서 AIIB에 적극적인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면서요? 네, 우리나라는 GDP 규모가 비슷한 호주, 인도네시아를 제치고 지분율 5위, 3.8% 지분율을 차지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입한 국제금융기구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상임이사국 지위와 부총재직까지 확보할 경우에는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 최인환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높은 수준의 지분율을 확보해서 국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세계 5대 건설 강국인데 네. 현재 아시아 인프라 투자에는 2,360억 불, 260조 원이 투자되는데 AIIB 출범으로 연간 7,300억 불, 연간 800조 원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투자보다 3배 정도씩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기대하는 바는 상당히 큽니다. 특히 북한에 대한 투자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런데 또 우리 대한민국의 높으신 보수 영감탱이들은 사드 같은 거 해가지고 중국을 어떻게든 건드려 보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앞뒤가 안 맞는 느낌도 듭니다. 자, 다음 순서로 넘어갔죠. 한국인의 불행 요인 3가지는 다음 순서 가지고 다음 질문입니다. 불행 요인 3가지는 저임금, 저복지, 높은 땅값이다고 하는데요. 국민 삶의 질을 높이려면 경제 성장주의에서 벗어나서 현재의 복지 수준을 획기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그런 상식적인 주장이 나왔는데 그게 뉴스가 되고 있네요. 네, 이정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25일 서울 정동 프란체스코 교육회관에서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주관으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한국이 성장 지상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서 앞만 보고 질주했더니 역설적으로 대단히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됐다면서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네. 한국은 왜 살기 어려운 나라인가 주제 발표에서 한국을 불행하게 하는 3가지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복지 수준, 높은 땅값, 저임금이라고 밝히면서 네. 특히 첫 번째 복지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은 세금도 꼴찌, 복지도 꼴찌인 OECD에서 가장 저부담 저복지 국가입니다. 네. 그래서 보육, 의료, 교육, 요양 등 사회
서비스 투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생계형 자영업에 내몰리고 구조적 과당 경쟁으로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수는 빈약한 복지와 자영업 비대화는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강조했고요. 땅값과 관련해서는 땅값이 지금 국민 그 총소득 GDP의 7배가 넘기 때문에 굉장히 부동산 가격이 높다고 얘기하면서 토지 보유세를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높은 땅값 때문에 수출 경쟁력, 기업 경쟁력, 구멍가게 가게들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수익성이 낮아지고 영세 서민들 고통이 굉장히 크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노력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저임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박근혜 정부가 취하고 있는 정책의 딱 반대로 하면 된다 그런 얘기네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네, 그렇습니다. 예, 참 이 정권을 그대로 두고 고쳐보겠다는 게 참 허망하다는 얘기가 가끔 들기도 합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중산층 추락과 재벌 개혁에 대한 의견도 우리 이정우 교수가 개진했다고 하죠? 네, 중산층 추락 날개는 없는가라는 주제 발표에서 중산층은 지금까지 한국 사회의 기둥이었는데 네. 중산층이 지금 위기에 빠졌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위기에 빠졌다 그렇게 경고를 했고 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재벌개혁이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재벌개혁 나아가 경제민주화의 진전을 위해서는 정책 수단을 다양하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사전적 규제, 사후적 감독, 법규와 규준 등을 정비하고 민사적 수단, 행정적 수단, 형사적 수단을 총동원해서 재벌에 대한 규율 체계를 개선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여기 있는 교수들 주장을 들어보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권 교체라고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 민주정부 10년에서 했던 정책들이 부활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 저는 다 동의를 하는데요. 저도 이제 내년부터는 60대에 접어듭니다만은 60대, 70대 이 노인들 제가 가끔 영감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영감탱이니까 영감탱이가 영감탱이라고 얘기하는 건 욕이 아닙니다. 이 영감탱이들의 각성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올 들어 망한 자영업자가 전년 동기보다 무려 6배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가계부채 내관이 될 우려가 크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자영업의 위기가 깊어지고 있는데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출혈 경쟁, 과당 경쟁을 하는 자영업자들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 숙박업과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가속화되고 있는데 28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수는 546만 명으로 1년 전 551만 명보다 5만 명 정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폐업했다는 것인데 망했다는 얘기죠, 네. 2012년도 555만 명을 정점으로 해서 2013년도에 2만 8천 명 폐업했고 네. 그리고 2014년도에 8천 명 순수하게 폐업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업보다 폐업이 더 많았는데 1분기에만 5만 개의 가게가 없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가파르게 자영업자들 폐업이 가속화되고 있고 특히 50대 자영업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데 전체에서 57%나 차지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직장에서 쫓겨나가지고 할 일 없으니까 자영업으로 가는 이 구조 이것도 고쳐야 돼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50대만 57%니까 60대까지 하면 상당히 3분의 2 정도, 3분의 2 이상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영업자들 다 망하면은 또 다 국가에서 부양해야 되는데 참. 자, 네, 결국은 자영업자들이 망했다는 것은 빚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네. 가계부채 빚 자영업자들이 망하면서 가계부채 상한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네요. 네, 산업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도소매업 사업체 수는 19개로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에 비해서 2배에서 4배까지 높았습니다. 또 음식 숙박업도 마찬가지로 1000명당 14개의 가게가 있는데 이것은 미국 2개, 일본 6개에 비하면 2배에서 6배나 높은 과당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출혈 경쟁으로 인해서 수익률이 낮아지고 폐업이 속출하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위기 상황이고 네. 특히 금융위기 이후로 음식 숙박업의 부가가치가 낮아지고 임금 상승률이 낮아지고 구조적인 공급 과잉으로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치킨집으로 상징되는 자영업이 창업과 폐업의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은퇴 후 자영업자 비중은 확대되고 가계부채는 확대되면 한국 경제의 내관이 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네. 주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구조적인 측면에서 자영업자의 비중은 앞으로 상당 기간 더 하락할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는 OECD 평균 수준으로까지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만약에 OECD 평균까지 낮아지면은 뭐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줄어들어야 되니까 이건 상당히 좀 그럼 한 200만 명이 망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저기 우리 그 합정동에 있는 국민TV 앞에 조그마한 골목이 있는데 그 골목에서 한 1km 정도 뒷골목을 걷다 보면요. 그 1km도 안 되는 뒷골목에 커피 가게가 거의 20개 가까이 있습니다. 그것도 큰 길도 아니고 뒷골목에. 네. 이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과연 영업이 될 것인가 하는 걱정이. 네, 커피 가게는 이미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지나친 과당 경쟁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아마 이 모든 것을 제가 걱정할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정신 차려가지고 좀 제대로 된 걱정해야 될 건데 맨날 선거만 걱정하고 있으니까 참 문제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오름 자산 컨설팅 오정근 대표의 경제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